안녕하세요. 저는 70살 초반의 할머니입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5 손주들의 할머니이기도 하답니다. 제게는 며느리가 셋이 있는데 그중 저희 막내 며느리 이야기를 할까 하여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며느리가 일할 때 이 채널을 잘 듣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들으며 수다를 떨기도거든요. 제가 보낸 사연인 걸 알면 아마 깔깔깔 웃으며 신기하다 할 거예요. 저는 나이 20살에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동네 오빠와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만나면 현숙이 너 못생겨서 시집 못 가면 오빠한테 시집와라며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를 말을 하더니 성인이 되자마자 와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4살 많은 그 오빠는 군대에 다녀와서 까무잡잡한 피부에 이가 하얗게 보여서 좀 무서워 보이기도 했는데 결혼하자고 하니 좋다고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내심 오빠를 좋아하기도 했었고 오빠네 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디 가라며 아는 척도 해주시고 간식도 자주 주시고요. 오빠의 여동생들과도 친하기도 했기에 오빠와 결혼하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좀 더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싶었다며 아쉬워하셨지만 아버지는 제가 오빠한테 시집 가겠다고 하자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서로 사돈하자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서로 사정 다 아는 집이니 서로 재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좋다며 결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장 근처에 집도 얻어주셨죠. 시장에 오다 가다 어머니 아버님이 자주 들여다보셨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그 집은 손님이 많네라고 할 정도로 신혼이 된 친구들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말이 집을 얻은 거지 잠만 따로 잘 뿐 같이 사는 것 같았죠. 어차피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빨래, 청소, 밥밖에 없으니 심심하던 차에 그렇게라도 식구들이 오고 가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남편은 저녁이 늦어서야 집에 들어왔거든요. 전기공사에 다니며 일을 했는데 안 그래도 까만 사람이 더 까맣게 그을려서 왔습니다.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일이라 위험하니 수당이 세다며 좋아했죠. 남편이 일을 나가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가 돌아오면 마음이 놓여서 잠이 왔습니다. 낮에 누가 집에 오든 장을 보러 시장에 가든 제정신이 아니었죠. 남편이 신경 쓰였거든요. 하루 종일 그렇게 부산스럽게 보내다 보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일하고 온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잘 건 아니었는데 병든 닭처럼 졸았습니다. 남편이 밥을 한 그릇 먹을 동안 그 앞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놀라서 깨고 그랬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크크크 웃고는 했습니다. 제가 웃긴가 봐요. 상을 물리고 남편이 이부자리를 펴놓으면 세상 고나게 잤습니다. 가끔 남편이 야근을 하거나 작업이 늦어져서 밤샘 일을 하면 못 잤죠. 밤을 꼬박 새고 눈이 빨개져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돌아온 남편을 보고서야 밥상을 차리고 상을 물리고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주인 기다리는 강아지 같다며 웃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싫지는 않았는지 저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죠. 회식을 할 때도 술도 안 먹고 왔거든요. 남편과 똑 닮은 아들 둘만 나오면 좋겠다는 제 바람처럼 저는 결혼한 이듬해 그 다음 해에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 다 제 남편을 꼭 빼닮아서 웃음도 많고 장난기도 많은 아이들이라 예뻤습니다. 어디에다 데려다 놔도 남편의 아들인 걸 다 알겠다고 할 정도로 외모며 하는 짓이 남편의 판박이인 아이들이었고요. 시부모님도 예뻐하셨죠. 큰아들이자 외아들인 사람이라 아들이 귀한 집의 아들만 연년생으로 둘을 낳았으니 시부모님은 저까지 예뻐해 주셨습니다. 다들 어렵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조금씩 넓히고 살던 때였으니 그렇게 살면서 언젠가는 더 좋은 날이 있겠지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하는 일 잘 되고 아이들 건강하고 끼니 제때 맞춰 먹으면 행복이었죠. 너무 좋고 편했는지 생각지도 않게 셋째도 임신이 될 정도였습니다.
일부러 시작한 건 아닌데 반찬을 서로 나누어 먹던 아주머니가 김치 좀 담가라 해서 김치를 6포기를 하고 젓갈을 정리하다가 헛구역질이 나서 체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고. 큰아이가 5살이었는데 임신이라니 민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유, 너희 시아버지가 허전할까봐 따라 나오라고 보내셨나 보다 돌아가자마자 삼신할매 졸랐나 보내라며 아이가 딸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입덧도 전에 두 아이들과는 달리 심했고 먹히는 음식도 시큼한 것이나 과일 같은 것만 찾아서 저도 뱃속에 아이가 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지 뭡니까? 그런데 아이 외모가 저를 닮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보며 웃으면서 이 녀석 나중에 여자들 홀리겠다. 사내 놈이 피부 하얀 것 좀 봐. 영화배우 시켜야 하나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엄마도 이놈이 그래도 딸로 할 건가 보다. 입덧도 그렇고 인물이 훤한 애라며 아이가 저를 닮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제 눈에도 저를 닮긴 했더라고요. 저희 첫째와 둘째는 동생이 신기한지 매일 학교 끝나면 달려와서 아기 들여다보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는 했습니다. 숙제하다가 말고도 젖먹는 동생에게 뽀뽀를 했죠. 남편도요. 이 녀석 태어나고 집에 더 빨리 오고 싶다니까. 다 크면 어디서 어쩌지. 두 녀석 키울 때는 아등바등하는 느낌이었는데 이 녀석은 늦둥이라 그런가 눈에 너무나 예뻐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치아만 다 보이게 웃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웃음이 좋았습니다.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씩씩하고 건강하게 느껴지는 웃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저는 좋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생활도 제법 안정됐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됐고 3번의 이사 끝에 방 3개짜리 빌라로 자가도 사뒀거든요. 집값 살이를 맞췄을 때는 울었다니까요. 저도 틈틈이 엄마와 어머니가 농사 지으신 재료로 반찬을 만들어 달라는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돈을 받고 주면서 아이들 학원비는 벌었습니다. 재료비 아니며 두 어머니들께 돈을 가져다 드리고 남는 돈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게 좋았습니다. 남편은 실하게 속상해했죠.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줘야 하는데 못 벌어주니 우리 마누라 고생하네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라리 뭐라도 하는 게 좋았습니다. 바쁘게 지내지 않으면 자꾸 남편만 기다리게 돼서 더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셋째를 낳고 몸조리가 끝나자마자 김치 담그는 일부터 했습니다. 김치를 사먹는 사람들은 자주 사먹지 한 번에 많이는 사먹지 않기에 1년 내내 김치를 해야 했지만 아이들 돌보고 반찬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갔습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밥상을 차리고 그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 건 똑같았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또 크크크 웃었습니다. 잠든 아이들 얼굴을 쓰다듬기도 했고요. 남편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는 다소 무뚝뚝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는 다정하게 대했고 아들들이라 격하게 노는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었고 예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서운해하시면서 원래 불효자 아들만 바라보시기라고 했습니다. 천성이 선하신 분이라 저한테는 시집살이도 못 시키셨죠. 아들이 남편에게 아버지 너는 어머니 애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이 애미한테 왜 그리 무뚝뚝하며 애미는 좀 서운해라고 직접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시누이들이 그런 시어머니에게 엄마 바랄 걸 바래요. 오빠가 새언니한테만 그러지 애들도 새언니 자식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정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이라며 달래고 달래는 동안에도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답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어머님한테 대답도 안 해요? 어머니 서운하시죠? 라고 그랬더니 그러다가 내가 한번 잘해주면 우리 집 와서 산다고 그래.
당신이랑 어머니가 편하면 편해도 그럼 당신이 힘들지. 당신도 나중에 아들들한테 얹혀 살 생각하지 말아라면서 웃더라고요. 그런 남편이기에 저는 남편이 더 좋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저를 위해주면서 아이들 잘 키우면서 살고 싶었죠. 그런 제 바람대로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큰아이는 중학교에 들어가니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공부를 잘하니 뒷받침을 좀 해달라 하실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희한하다 했습니다. 다 공부를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시킨 적도 없는데 공부를 잘하는 게 신기했거든요. 한 거라고는 그저 책만 많이 읽게 했습니다. 둘째는 어릴 적부터 잘 뛰고 몸 쓰는 건 다 잘하더니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학교 대표 태권도 선수가 되더라고요. 태권도 학원을 보내달라 해서 보내줬거든요. 막내는 책도 잘 보고 운동도 제법 했지만 형들처럼 잘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애교도 많고 호기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관심 보이는 것이 많았죠. 그렇게 다 경험해 보다가 언젠가는 제일 좋은 게 생기겠지 했습니다. 일단 막내보다 10살이 많은 큰 애부터 대학에 보내는 게 우선이었고 그 다음으로 운동을 하겠다는 둘째 대회 준비 도와주느라 바빴거든요. 유치원생이었던 막내를 데리고 형들의 시합 여기저기 많이도 다녔습니다. 남편은 힘들어도 아이들 크는 거 보면 기분이 좋다며 웃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는 열심히 김치를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중학생 둘이랑 유치원생을 학교며 학원에 보내려면 돈이 꽤 많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제 몸이 상한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며 싫어했습니다. 시골에서 재료 가지고 오는 것도 꽤나 힘든 일인데 너무 애를 쓴다고 하면서요. 오래된 작은 차에 짐을 싣고 다니는 것도 보기 싫다며 고개를 저으며 싫어했죠. 저는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뭐라도 하는 게 좋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의 말을 좀 더 잘 듣고 좀 집에서 뒹굴고 있을 걸 그랬습니다. 저는 평생 그때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후회하면서 살았습니다. 장마철이면 전기 공사를 하는 회사는 비상입니다. 단전되는 곳이 많아서요. 비가 오면 전기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겠죠. 우리들의 삶이 편하고 무탈하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더군요. 그 희생을 해야 하는 자리에 남편이고 보니 하늘도 원망스럽고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희 먹여 살리느라 그런걸요. 그 바람에 저는 장마철만 되면 더 예민해져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 밥을 해먹이면서도 온통 신경은 밖에서 일하는 남편에게로 향했죠.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젖은 옷을 벗어놓을 때는 뭔가 눈물이 날 정도였죠. 그날은 아이들을 재우고 다음날 만들어 놓기로 한 김치 재료 손질하고 남편 밥을 해놓고 늦게까지 기다리는데 안 오기에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빗물에 잔뜩 젖은 남편이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현수가 왜 이러고 자? 누워서 자지, 얼른 누워 자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얼른 씻어요. 밥 먹어야지. 오늘 일이 많았어요. 라고 묻는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를 젖은 손으로 쓰다듬으며 미안해. 이제 나 기다리지 말고 자, 현수가 고맙다. 애들 잘 부탁해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의 회사 동생이었습니다. 형수, 빨리 와요. 형이. 라며 절규하듯 말하기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남편이 나에게 인사를 하러 왔구나, 가서 이 사람 보내줘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아이들을 깨워서 빗속을 뚫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지 덩달아 긴장을 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온몸 구석구석이 그을린 남편을 저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말씀이 이미 사망한 상태로 실려왔다며 그렇게 자던 남편이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뻣뻣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가슴팍에 귀를 대고 들어봐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흔들어도 꿈쩍할 남편은 깨어나지 않고 자더라고요.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과 엄마에게 연락을 하고 장례 절차를 시작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울고요. 남편은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아들, 좋은 사위, 좋은 오빠였고요. 보다 더 크게 울어주시던 남편의 회사분들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모두가 통곡을 하느라 힘든 남편의 장례식인데 남편 사진은 웃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웃으며 어디엔가 숨었다가 나타날 것 같은데 오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몇 번을 실신하셨고 둘째는 그런 할머니를 챙겼죠. 엄마는 저에게 정신 놓지 말라며 저를 자꾸 일깨워 주셨습니다. 정근아, 현근아, 재근아. 이제 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정신 놓으면 어쩔 거냐? 시어머니야 자식 먼저 보냈으니 그럴 수 있지만 너는 이제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얼른. 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때 제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제 손을 잡으며 엄마 제가 곁에 있을게요 라며 눈물을 흘리는데 엄마의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아이들의 지붕이 돼야 한다는 것이 실감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어머니를 챙기고 아이들을 챙기며 뒤돌아서 눈물을 훔쳤고 순간순간 힘들었습니다. 발인 날 남편을 선산의 아버님 곁으로 모시며 몇 번을 쓰러질 뻔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 얼굴을 보며 안간 힘을 쓰며 버텼습니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시댁에 아이들을 맡기고 저는 친정에 있었습니다. 저까지 시댁에 가서 어머니와 부여안고 울다가 세월 다 하겠더라고요. 시누이들이 어머니가 걱정이 되니 같이 있어주리라 믿고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장례 내내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럴 것을 알기라도 했던 사람처럼 제 등을 쓸어내리며 우시더라고요. 울어라 애들 없을 때 울어. 앞으로도 울고 싶으면 엄마한테 와서 울어. 대신 다른 데서 혼자 울지 마. 그 생각하면 내가 속이 뒤집어진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혼자서 아기들 데리고 어떻게 살래?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혹시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을까봐 끙끙거리며 목이 다 쉬도록 울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밤이 되도록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잠이 들었죠. 아이들이 걱정이 되어서 시댁으로 갈까 했는데 눈이 너무 부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찬 수건으로 찜질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깨어보니 아침이었습니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활짝 깬 하늘이 보기 싫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데려가 놓고 하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후로 한동안 세상 모든 게 다 보기 싫었습니다. 남편은 없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흘러가는 게 싫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게 저희들끼리 밥을 챙겨 먹고 막내도 먹이더라고요. 불편하다고 조르거나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저희들 마음보다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모습까지 남편을 닮은 아이들을 위해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형들보다 곁에서 저를 더 지키고 있던 막내가 눈치 보는 모습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늘어놓았던 김치 재료들을 수습해서 버리고 다시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저는 더 많은 김치를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 고생한다고 남편이 그렇게 싫어했던 일이 이제는 저희 가족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반찬 만드는 일은 제 업이 되어서 집에서 멀지 않은 시장 입구 부근에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김치, 무침, 조림, 구이와 같은 걸 팔았죠.
제철 나물도 조금씩 만들어 팔면서 점점 가짓수를 늘렸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목표했던 것들을 해내며 바르고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특히나 막내는 학교를 마치면 가방만 내려놓고 저를 만나러 시장으로 와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엄마 보고 싶었다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덕에 제 삶은 퍽퍽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웃는 날도 많았죠. 남편이 먼저 가고 난 후 아이들에게 순간순간 미안하다는 생각에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형편 때문에 포기하는 것부터 배울까봐 신경이 쓰였고요. 그런데 막내가 와서 애교를 부려주면 그때만큼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첫째와 둘째도 막내를 귀여워해주며 저와 편하게 있기도 했고요. 남편이 그때 저희를 봤다면 환하게 웃으며 좋다 했을 겁니다. 남편은 39살에 그대로였지만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고 막내는 초등학생이 되어서 더 많이 자라고 있었지만 말이죠. 저희의 마음은 남편이 있던 때와 같았습니다. 둘째가 남편 제사 때 사진을 닦아서 올리며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안 늙고 그대로인데 우리만 나이를 먹네, 어쩌나. 이러다 아빠랑 친구 되겠어라는 아이의 너스레 소리에 웃을 만큼 시간이 흘렀죠. 야자하고 운동 마치고 하는 제사라 아이들 얼굴은 저마다 지쳐 있었는데 그럼에도 1년 중 가장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놀라신다고. 막내는 제사상에 올린 남편 사진 앞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빙글빙글 웃으며 아이의 이야기를 밤이 새워도 들어주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날이 남편의 기일날이기도 했습니다. 기일날 밤에는 이상하게 남편을 기다리던 날들처럼 잠도 못 자기도 했고요. 평생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어쩌겠나요? 제 짝이 그렇게 정해졌으니 이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롭고 고달픈 마음은 아이들이 잘 자라주니 저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착해요. 남편 닮아서 웃는 모습이 복스럽고 좋은 아이들이죠. 큰아이는 중학교 때 선생님 말씀처럼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둘째는 태권도를 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체육교육학과를 가서 선생님이 되었고요. 제때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도 잘했죠. 큰아이 30에 결혼했고 둘째도 30에 같은 교사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큰아이는 박사 과정 밟는 중에 같은 연구소에 있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그때 막내가 형 결혼한다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내밀어서 감동이었습니다. 둘째가 결혼할 때는 막내가 군인이라 돈이 없다며 뭘 해줄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간 월급 모은 걸 내밀었습니다. 제가 보태준다고 했는데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줄 테니 제대하고 갚으라며 큰 아이 때와 똑같은 금액을 맞춰줬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내가 벌어서 줘야지 엄마는 벌써 해줬을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날 뭘 믿고 돈을 빌려줘. 힘들게 벌어서 그러면 안 되지라며 형에게 나중에 갚을 테니 걱정 말라며 웃더라고요. 아이들끼리 우애도 좋고 착하니 제가 하는 고생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긴 세월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버텼죠. 막내가 제대를 하고 다니던 학교만 마치면 그나마 조금은 여유가 생기겠다 했습니다. 막내 고등학교 때 어머니와 엄마가 한 해 차이로 돌아가시고 제 마음은 시장 한 가게에 갇힌 것 같았을 때도 있었지만 집에서는 티도 못 냈죠. 괜히 제 어두운 마음이 아이들에게 닿을까봐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엄마의 말처럼 아이들을 지킬 지붕은 저라는 생각에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가게는 집에서 김치 만들어 팔 때부터 사주던 분들이 소문을 잘 내주셨는지 처음 문을 열 때부터 장사가 잘 됐습니다. 음식을 만들다 보면 고민이 사라졌죠.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후로는 시골에 가서 재료를 가져오지 않고 시장에서 사서 썼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두 어머니를 들여다봤고요.
어머니는 한동안 저를 제대로 안 보고 고개를 돌리고 눈물만 훔치셨어요. 과부가 된 고부지간이 서로 눈물을 감추느라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오지 마, 우리는 여기서 평생 살아서 별일 없이 살아. 너 할 일 해. 뭐 한다고 이렇게 자주 와. 오지 말라며 제 등을 떠밀기 바빴고요. 그랬던 분들이 그렇게 가시고 나서 할 일이 사라진 것 같아서 전했습니다. 남편 닮아서 말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털어놓기도 어색해서 혼자 삼켰죠. 그나마 동무가 되어주던 막내가 군대에 간 후에는 라디오 듣는 게 취미였습니다. 노래 나오는 시간에는 일을 하고 사연 듣는 시간에는 앉아서 혼자 대답도 하고 추임새도 넣으면서 그러면서 매일을 때우듯이 살았습니다. 돈 모으고 아이들 하는 일에 도움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그랬는데 하늘에서는 제가 편해 보였나 봐요. 막내 부대에서 사람이 왔더라고요.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몇 개월만 있으면 제대인 아이라 제대하면 효도한다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그대로 돌아갈 때 엄마 조금만 참아 알았지라며 갔습니다.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갔죠. 그랬던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며 저를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부대 창고를 정리하던 중에 불이 났는데 다른 대원들은 다 내보내고 못 나왔대요. 더운 걸 무척이나 싫어하던 아이였는데 그 뜨거운 데서 다른 대원들은 먼저 내보내고 혼자서 아마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있나 본 건지 못 나온 걸 텐데. 데리고 나왔답니다. 제발 사람만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디가 안 좋아도 사람만 있으라고요. 평생 아들 들며 살아도 좋으니 제발 숨만 붙어 있으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남편을 따라가고 난 후였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둘째가 제 곁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척을 내자 엄마 정신이 들어. 엄마 재근이가. 이 자식이 제대만 하면 못할 게 없다더니 이 자식이. 엄마라며 말도 못하고 울더라고요. 꿈이 아니구나. 우리 막내가 정말 같구나. 갔어. 내 새끼가.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또 실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이틀은 여기저기 다니며 정리를 하면서 제대로 울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겨우 정신 차리고 장례식장에 앉아서 단이 차려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멍하게 앉아있는 저에게 아이가 있던 부대 무슨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홍병장이 부대원들을 구하려고 희생을 감수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라며 격려를 하더군요. 큰애는 한참 뒤에야 와서는 엄마, 우리 막내가 애기인 줄 알았는데 어른이었나 봐. 다들 대단하다고 시켰대. 그래놓고는 지는 못 나온 거래. 안에 못 나온 대원 있는지 본다고 뜨거운 거 싫어서 사우나도 못하는 자식이 무슨. 이라며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저도 둘째도 큰 아이 곁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가슴에서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30대의 남편을 사고로 잃고 50대엔 아들까지 잃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나고 다 싫고 다 미워져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막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우는 엄마 걱정해서 곁을 떠나지 못하던 아이인데. 그 아이를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데려가시는. 싫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그 착한 아이를. 이제 20살 조금 넘게 산 아이를 데려가시는 건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또 찢어졌습니다. 며느리들이 오고 시누이들이 와도 입도 열기가 싫어서 인사만 겨우 하고 돌아앉아서 아이 사진만 보며 울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미치겠더라고요. 학교 친구들이라면서 오고 부대원들도 와서 인사를 하는데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 싫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없는데 와서 인사를 하는 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여자가 들어와서 아이 사진을 보더니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울더라고요. 막내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데 그렇게 울기에 가까운 친구인가 했습니다.
작고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가족처럼 우는 모습에 아이들과 저는 또 눈물이 났죠. 막내의 친구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기 한쪽으로 가더니 저희 쪽을 힐끔거리더군요. 이상하게 다른 손님들은 눈에 안 보였는데 그 손님은 신경이 쓰여서 유심히 봤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도 오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의 부축을 받고 제게 다가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더군요. 배를 잡고 있는데 볼록한 게 한 6개월 정도 된 배가 그제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온 친구의 말이 막내와 그 여자아이가 오래전부터 사귀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였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의아하더군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커플이었어요. 한 번도 내색 안 하고 졸업하고 자리 잡으면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겼답니다. 저번 휴가 때 막내도 알고 들어갔는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럽더군요. 중요한 이야기를 아이가 안 했다는 게 안 믿겨서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부모님은 아세요? 였습니다. 그러자 더 복장 터지는 답이 돌아오더군요. 고아입니다. 곁에서 함께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도 탄식을 터뜨리며 머리를 싸매고 그러더니 큰 며느리가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도련님 아이라는 건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아가씨에 대해 들은 적도 없는데 진짜 사귄 건 맞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친구가 사귄 건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봐서 알아요라며 여자아이를 대신해서 말을 해주더군요. 여자아이는 말도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없는 장례식장이 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 장례식 발인까지 여자아이는 가지 않았고 그렇게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자 뱃속의 아이가 진짜 막내의 아이라고 해도 큰일이고 아니면 어쩌냐며 걱정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큰애가 대학병원에 가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낫는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확인을 하고 그 후에 이야기해야죠. 라고 하기에 그러라고 하고는 자리에 누웠는데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며칠 뒤 가게를 다시 열고 장사 준비를 하는데 여자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더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더니 가게로 들어서더라고요.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장례식에서 묻지 않았던 말들을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안 계신 건지, 지내는 곳은 어디인지, 아이는 낳을 건지. 원래는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고등학교 졸업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때 막내도 할머니들이 돌아가셔서 서로 위로를 해주다가 사귀게 되었고요. 그 후로는 할머니와 살던 셋집에서 살았는데 새를 올려달라고 해서 갈 곳이 없고 아이는 낳아서 기르고 싶다고 하는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재근이 형들이 아이를 낳겠다고 하면 유전자 검사인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검사해보고 우리 재근이 아이가 맞다면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놓고 가요. 아빠도 없이 아이 혼자 키우는 게 그렇게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게다가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이렇게 어린데 애가 거저 크는 게 아니야. 갈 곳이 없다니. 몸 풀 때까지는 우리 집으로 와요. 재근이 쓰던 방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여자는 커다란 가방 하나를 들고 가게 앞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날부터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자아이를 서먹해 하더군요. 손주들은 아직 아가라 그런지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잘 놀아주기도 했고요. 며느리들은 제 눈치를 보면서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여자는 며칠 동안 집에 있으면서 구석구석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끝이 어찌나 야무진지 여자의 손길이 닿은 곳이 말끔해졌어요. 딱 한 군데에 막내의 방은 먼지만 털어내라고 그러더니 가게에 나와서도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더니 장사도 했습니다. 기운 빠져서 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는 생각에 앉아만 있다시피 했는데 아이가 생글거리며 손님을 대해줘서 제 일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곁을 내주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는 제 곁에서 조용히 일만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런 여자아이를 방을 얻어서 내보내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막내의 흔적을 잡고 싶었나 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알고 있는 아이라는 생각에 아기를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곁에 두고 싶은 욕심이 났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나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큰애는 병원에서 일러준 대로 아이 입속을 긁고 머리카락을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큰애도 똑같이 해서 가져가더라고요. 아기의 검사는 같은 남자끼리 해야 나온다면서 큰아버지일 수 있는 자신이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결과를 알았습니다. 아기가 막내 아기 때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사진을 놓고 비교해보면 누가 누군지 모를 만큼 닮아 있었기에 막내의 아들이 확실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그저 거치는 과정일 뿐이었죠. 저는 일부러 분유를 사다 주며 분유를 먹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젖 먹이면 젖이 불어서 안 돼. 아이도 엄마 젖을 더 찾을 거고 처음부터 분유를 먹여라고 했지만 여자는 고집을 부리며 젖을 물리더라고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기억하기 전에 헤어져야 하니까요. 몸조리만 끝나면 어디든 가라고 막내 결혼할 때 주려 했던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막내 아이로 나올 게 분명했어요.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아기는 큰 아이와 혈연 관계가 맞다는 검사지를 놓고 아이들은 또 고민을 하더군요. 걱정 마라. 너희한테 피해 안 가게 내가 키울게. 이제 저 아기 키우며 살 난다. 막내 대신 내가 잘 키워볼게. 그리고 아기 엄마한테는 막내 결혼할 때 주려고 했던 돈 주고 내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고라고 하며 아이들에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도 장사하느라 바쁘신데 어떻게 저 아이를 기르세요? 저희가 자주 들여다볼게요라더니 별말 없고 가더라고요. 모두 다 떠난 후에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정해지면 얘기해. 내가 원망도 안 하고 보내줄게. 우리 재근이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우리가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기는 내가 우리 애들 키웠던 것처럼 열심히 키워볼게라고 여자를 달랬습니다. 여자는 펑펑 울더니 어머니, 저 그냥 어머니랑 살면 안 돼요? 아이도 키우고 제가 어머니 일도 돕고 그냥 지금처럼 지내고 싶어요라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지만 한순간의 감정으로 그러자 할 수 없었죠. 제 아이들이 귀한 것처럼 그 여자도 귀한 사람인데 평생 남편도 없이 결혼도 못 해본 채 남의 아이를 보고 살라는 건 가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방에서 나와서 제 방에 누워서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도 저녁에도 여자는 아이 곁에 있었습니다. 아기가 100일이 되자 직접 100일상을 차리더니 형제들을 불러서 작은 잔치를 하고요. 100일 잔치를 치르더라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안 갔습니다. 저러다 힘에 부치면 가겠지 하고 내버려뒀습니다. 지쳐 떨어지라고. 그런데 지쳐 떨어지기는커녕 더 살갑게 굴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아기 이름은 재근이의 재와 현숙이의 현을 따서 재현이라고 지었다며 출생신고서를 가져왔을 때는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곁을 내주지 않겠다는 제 결심은 점점 무뎌져서 여자에게 정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기도 어찌나 야무지게 잘 키우던지 제가 뭘 도와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후에는 며느리들도 아들들도 아기와 여자에게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어깨너머로 제가 하는 가게 일을 배워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척척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엔가 어머니, 저 그 해파리 냉채도 만들어 팔아볼까요? 재근이가 어머니 해파리 냉채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면서 좋아했거든요. 저한테도 몇 번 가져다 줬어요 라며 웃는데 저는 주저앉아서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얘, 너 좀 가. 젊은 게 언제까지 우리 재근이 붙들고 살래?
우리 재근이는 내가 붙들고 살 란니까 너는 가서 너 인생 살아라며 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여자는 어머니, 제가 가긴 어딜 가요? 재근이가 여기 있는데요. 어머니랑 있어야 재근이가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가요? 라더니 울더라고요. 여자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는데 남편을 떠나보내고 울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도 못하고 엄마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던 제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여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있을 때까지는 내가 품어주자 싶어서요. 저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봤으면서 여자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로 여자는 제 막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도 그냥 친척이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돌잔치 음식도 혼자 해보겠다며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 정도로 열성적인 엄마였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손이 워낙 좋아서 뭘 맡겨도 잘했고 저랑 라디오 사연을 들으며 같이 수다 떠는 것도 좋아했고 식성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딸이냐고 물을 정도로요. 서로 사정이 비슷해서 그런지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며 함께 살았습니다. 가끔 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있으면 데이트라도 해라고 해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 안 그래도 제가 봤는데 재근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재근이가 잘생겼잖아요. 내가 눈이 높아서 나보다 어머니가 먼저 시집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라며 웃으면서 막내 기일날에는 그렇게 울더군요. 아기가 초등학생이 되고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울었습니다. 어찌나 막내를 닮았는지 막내 크는 걸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다 보니 시간이 언제 그렇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흐르더군요. 중학교 가서부터 장학금을 받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학교 대표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큰아버지들이 재현아 이런 건 집안의 자랑이니 할머니 가게 현수막 붙이자 하는데 그저 웃기만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생긴 건 막내인데 성격은 남편이라 말이 없어요. 혹시나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허전할까봐 큰아버지들이 많이 챙겼는데 고마움을 아는지 오며 가며 만나면 안아주기도 하면서 그저 웃기만 하더라고요. 이래서 시 도둑질은 못하는 거라는 말이 나왔나 싶을 정도입니다. 다른 손주들도 각각 다 잘 지내주니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아픈 속이야 평생 나아지지 않지만 가끔은 아픔보다 행복이 더 큰 날도 있더라고요. 그 행복을 제게 준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이제 저보다 더 가게 주인 행세를 합니다. 더 잘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내가 가게 일은 다 할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앉아만 계세요. 이상하게 어머니 없으면 일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게 앉아만 계셔요라며 저와 매일 손을 잡고 가게로 출근을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 뭐 차릴지 물어보면서 재근이가 하는데 평생 저럴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 간다고 하면 제가 잡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없으면 어찌 사나 싶어서요. 그래도 간다고 하면 보내주려고요. 언제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좋은 사람 없냐고 물어봤었는데 재근이 만한 남자도 없지만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도 없어서 못 가요라고 웃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손자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의 분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그리워져요. 나중에 하늘로 떠나서 남편과 막내를 만나면 한 소리 듣겠죠. 욕심 차리고 살아서. 그래도 함께하는 동안 잘 맞추고 위해주며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막내가 하늘로 돌아가며 남긴 분신 같은 손자, 그리고 없었으면 제 삶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내 며느리.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둘이 없었으면 사랑하는 두 남자를 잃은 제 삶은 얼마나 건조했을까요? 며느리는 이 사연 들으면 또 눈물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한 글이 신세 한탄이 되었습니다.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